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성탄절 맞았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이 크리스마스 맞으면 다들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정시도 좀 푸근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은 푸근해졌는데 예. 한국도 근데 조금씩 힘은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어서 뭐 랠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분위기 개선은 좀 이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정시에서 어떤 일들 일어났는지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날 좀 안 좋았거든요, 되게. 폭락했죠, 네, 월요일 폭락을 해버렸어요. 1.8%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유럽 내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좀 되면서 그때 아마 네덜란드가 봉쇄령이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셧다운 우려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그때 이제 그런 뭐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또 5천억 정도 대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제 오미크론 이슈 말고도 당시에 좀 나왔던 뉴스가 조 맨칭 그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예. 갑자기 이제 사회지출 법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미국 경기에 또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고 그날 또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폭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낮췄냐. 뭐 약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그러면서 증시가 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월요일을 저점으로 해서 화수목금 이렇게 계속 오르는 분위기로 시장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화요일 날은 마이크론의 그때 이제 시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7%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날 그냥 한마디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다시 0.3% 오르면서 좀 마감이 됐고 또 거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봉쇄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긴급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약간 이제 두려워했거든요. 예. 혹시 셧다운인가? 근데 그게 다행히 아니었고 조 맨친 의원과 협상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올랐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도 또 계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급등은 아닌데요. 완만하게 계속 올랐던 이유가 그날 이제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 그러면서 또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정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8만 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그날 또 가장 컸던 게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드디어 중국의 승인을 받은 것도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3천선도 좀 회복이 되고 특히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8만 원 위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약간 이제 삼성전자를 쳐다만 봤던 이제 자동차주들도 뒷심을 좀 내면서 금요일까지 어쨌든 월요일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만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특징이라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강세했던 그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주가 뭐 이제부터는 추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보니까 그 개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탈출 심리도 많더라고요. 네. 그게 좀 저항도 받고 있는데 어떨까요? 일단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하는 건 이제 바닥은 찍었다 확실히.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PBR 0.9배 9만 원까지 떨어진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밸류에이션 바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치상 이제 저점을 찍은 거는 누구나 지금 동의를 합니다. 실적 추정치가 이제 오를 때 추세 상승이 시작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실적 추정치 오르는 걸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 주 들어와서요. 그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내년도. 그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반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기 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논리면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반도체가 누구나 다 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이클의 진폭이 2018년, 19년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분의 1통 났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진폭이 심했는데
이번에 바닥을 찍을 때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익이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돼요. 매출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이번에 마찬가지였고 한마디로 예전과 다른 사이클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화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메모리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고 하이닉스도 인텔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조절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공급 강의 이슈가 이제 해소된 가운데 남은 게 수요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마이크론의 CEO가 언급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할 때 자율주행차 수요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나 서버 쪽 수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서버 투자 늘어나는데 자동차에 특히 이제 레벨 3라고 그러거든요. 레벨 3 자동차가 뭐냐면 지금 그 레벨 3가 탑재된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운전대에서 손을 놔도 자동으로 운전을 해줘요. 근데 물론 레벨 3는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오면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약간 반자율주행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 D램 용량이 140GB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요새 많이 들어가는 게 8기가, 16기가 들어가고요. 그 PC에 요새 고사양 PC도 16기가 이 정도인데 자동차의 기본이 140기가예요. 근데 1년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9천만 대거든요.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D램 수요가 없는 수요가 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메모리를 과연 사이클 산업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성장 산업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추세 상승을 넘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뭐 추세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황관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 이제 식품의약청이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도 있고 한데 이게 시장에는 뭐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미 근데 반영이 됐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호재는 맞는데 확실히 좀 임팩트는 떨어져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그때 예전에 이제 그 화이자도 그렇고 머크가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진짜 이제 막 리오프닝 관련주더라고요. 경기 민감주고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진짜 아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정상화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임상 그 하고 FDA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뭐 기술주가 더 강한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장은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뉴스는 아니고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치료제로 해결된 문제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쨌든 치료제 하나 때문에 급격하게 좋아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과거랑 다른 점은 아무튼 FDA 치료제가 승인이 떨어졌는데 민감주하고 뭐 호텔, 카지노 이런 게 막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보다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그 치료제에 대해서 뭐 경기를 어쨌든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내년에 또 어떤 바이러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되게 좀 차분하게 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예전처럼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이제 그 대출 우대 금리, 사실상 기준 금리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인하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별로 반응은 안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뭔가 싶으니까 뭐 제 생각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너무 소폭이고 또 한 그런 데다가 또 금리를 낮출 정도로 중국 경기가 지금 부진하다. 이런 의미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것 때문에 그 월요일 날 금리를 낮췄으면 원래 호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증시가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중국이 금리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중국 증시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게 그 대출 우대 금리잖아요. 대출 금리인데, 이 대출 우대 금리하고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MLF라고 있어요. 이게 MLF 금리가 진짜 정책 금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책 금리가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책 금리를 만약에 금리를 할 거면 정책 금리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 우대 금리를 따라서 낮추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출 우대 금리부터 먼저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도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MLF 금리를 낮춰야지 대출우대 금리부터 낮추면 그러면 기준금리 안 낮춘다는 얘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게 낮춘 거죠. 0.05%. 이게 예. 금리 인하 폭이 보통 우리 그 금리 인하하면 0.25%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0.05%는 너무 낮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 거면은 하지를 말지 뭐 신용만 하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왜 그랬냐면은 한다는 얘기 자체가 경기가 진짜 안 좋나 보다. 근데 뭐지? 왜 이렇게 조그마지? 경기는 안 좋은데 이 정도밖에 못 푸나? 이 의구심 있잖아요. 안 좋으면 팍팍 풀어줘야 되는데 중국이 상황이 안 좋구나. 돈을 많이 풀 수 없는 상황인가?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연속해서 만약에 금리를 낮춰준다면 시장 우려는 해소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것만 찔끔 낮추면 경기 안 좋은 건 인정은 하는데 돈은 못 푸는 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또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낮출지는 보시고 애널리스트마다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책을 역시 쓰려면 확실하게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약간 규제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뭐 좋은 점이라고 그 점은 봐요. 좋죠. 그러니까 예. 이게 작년에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이제 규제였어요, 사실. 네. 규제해가지고 누르겠다. 그게 명확히 적혀 있었고, 실제로 올해 공동 부유하고 부동산 잡고, 딜에버리징이라고 그러죠. 부채를 축소하는 거. 부채를 축소하는 순간 이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죠. 경기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5% 성장도 힘들어져요, 사실은. 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딜에버리징, 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지준율도 인하를 했고, 이번에 이제 금리까지 낮추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딜에버리징 규제는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부양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너무나 금리를 낮게 낮췄기 때문에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기자님 질문대로 방향이 바뀐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규제 기조에서 풀어지는 기조로 좀 바뀐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내년도의 경제 그림은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나쁜 건 아니죠. 한국은 중국의 다이어트 때문에 올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반기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중국의 정책 변화는 내년에 한번 기대해보자. 다만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왕창 푸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데만 투입을 하는, 그러니까 경제 하강을 좀 다지기 위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중국 경기 하강을 막는 완충제 역할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기 매수 종목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번 주도 비슷한데요. 그 삼성전자 엄청나게 샀습니다. 6,225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2,104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세 번째가 LNF고요. 492억. 네 번째가 LG이노텍 435억. SK텔레콤을 406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379억 샀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325억. 삼성전기를 313억. 그리고 대덕전자를 303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NF를 268억. 여기서 여러분도 뭐 느껴지시겠지만 거의 다 IT예요. 네. IT 하드웨어 쪽을 그냥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했다. FNF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다 IT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이제 IT,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좀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국내 어떤 업종 전반으로 좀 확산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IT를 매수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한국 증시에서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IT였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가격 매력에다가, 근데 가장 많이 매수한 이유 중에 최근에는 실적 추정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추정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지금 IT 하드웨어 쪽이 바뀌었고, 특히 이번에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도 상향 조정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아까도 지금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이노텍하고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상향 조정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좀 따라서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럼 결국엔 다른 업종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다 보니까 IT 외에는 좀 투자를 주저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들어서는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하고 조선 쪽. 왜냐하면 내년도 전망이 좀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 추정치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조선업종이에요. 조선업종이고, 그리고 자동차. 이쪽 두 개가 실적 추정치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날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이런 시크리컬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추정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왜 안 사냐 이렇게 뭐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정치가 만약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쪽도 아마 훈풍이 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더 이 추정치가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아무튼 IT 외에 자동차 조선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 역시 제일 많이 샀고요. 2,820억 원. SK하이닉스를 1,528억 원 샀고요. 세 번째가 SNK 1,01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936억 원, 위메이드를 931억 썼고요. 그리고 SK스퀘어를 818억 원 정도 샀습니다. 현대모비스를 740억 샀고요. 에코프로비엠을 654억, 그리고 하이브를 654억, LNF를 537억 정도 들어왔는데, 역시 공통적으로 외국인하고 공통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했고, 나머지는 사실 대부분 다 개별 기업이에요. 뭐 SNK가 그 게임 회사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공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주주가. 예, 최대주주가 갑자기 이제 소액주주들 물량을 다 사버린다고 선언을 했죠. 37,000원인가요? 그래서 상한가 2번 갔었죠. 그래서 아마 그 기관 투자도 이쪽에 좀 동참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NF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이제 개별 종목은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고요. 1,895억을 매수했고, 두 번째가 삼성 SDI 1,849억 샀고요. 세 번째가 네이버 1,431억, 카카오가 934억,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617억, 포스코가 479억 들어왔고요. 현대건설을 473억, SK바이오사이언스를 445억 샀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306억, 그 다음에 바이오죠. HLB를 267억 샀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여전히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을 많이 사는 편인데, 이번 주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2차 전지 그 만드는 기업들, 셀 메이커인데,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네이버 카카오도 이번 주에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오는 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들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영화 관련주입니다. 예. 예, 물론 영화관 회사도 있지만, 영화관 그 컨텐츠 있죠. 드라마 컨텐츠나 영화 제작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13.38% 정도 반등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PCB 업체들, 기판이죠. 인쇄회로 예, 기판. 인쇄회로 예. 기판. 이쪽 회사들 주가가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5.76% 올랐고, 세 번째가 이제 낸드 플래시, 3D 낸드. 이쪽 관련 기업들이 아마 하이닉스의 인수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승인 때문에 5.41% 정도 올랐고, 그다음 이번 주에 스마트폰 섹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갤럭시 부품주가 4.1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3.39% 올랐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3.31% 정도 상승을 했고, 요새 그 지능형 로봇도 되게 강한 게 그 삼성에서 로봇 사업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3.28%. 지난주부터 계속 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강세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백화점주도 이번 주에 2.97% 반등했고, 우주항공주들도 요새 방산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2.26% 올랐고, 마지막으로 OLED 디스플레이 이쪽 관련 섹터가 2.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게 이제 SK증권의 구경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쓴 자료인데요. 은행주의 글로벌 동조화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 은행주 하면은 정말 이게
그 천대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자산 가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산 가치가 10만 원짜리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할인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할인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만 이제 은행주를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 은행주가 두 가지 성격이 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금리와 민감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이제 우리 항상 공식으로 알잖아요. 금리 오르면 뭐 은행주한테 좋다. 근데 그 연관성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글로벌 동조화가 되게 심하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를 볼 때 국내 경기도 좋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주가는요, 미국 은행주 따라다녀요.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은행, 또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한국 은행주도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은행주 혹시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은행주를 꼭 한번 체크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가 흐름을.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증시 이제 동조화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한국은 사실은 국내 은행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규제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출 규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은행주를 그 관통하는 이슈가 뭐냐면 금리, 물가, 테이퍼링이래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금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금리를 움직이는 변수잖아요.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긴축 시그널이니까 금리를 움직이는 시그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금리에 연동이 돼 있고, 금리가 은행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근데 SK증권에서는 내년부터 23년도까지 6번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1.7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면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금리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2%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긴축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은행주의 장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은행주의 상대적 강세는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주도 보는 지표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정해줬잖아요.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금리가 중요하니까 내가 은행주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그럼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은행주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주가까지 싸고 배당 수익률이 기본 6%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딱 정립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그거 자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한번 이 보고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이 보고서는 그 거기 환경 컨센서스 그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